네, 2학년 대체학습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지 5강이라고 쓰여 있는 고려의 건국과 또 후삼국 통일, 그 위에 체제 정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고려라는 국가가 이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잡아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파악하는 거고, 고려의 통치 체제, 이제 중앙과 지방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런 통치 체제를 신라와 비교해 보면서 통일 신라 시대의 통치 체제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발전된 모습이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는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맨 처음 한반도에서 등장했던 국가였던 고조선을 거쳐서 고조선 다음에 뭐 여러 나라가 등장했었죠. 부여와 고구려 등등 삼한 등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했던 삼국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일했던 신라,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불렀고요. 신라와 발해, 발해는 일단 926년에 먼저 멸망을 하고, 신라 시기 마지막 부분에서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등장하면서 다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의 뒤의 삼국시대에서 후삼국시대가 전개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후삼국시대를 통일하게 바로 오늘 배울 고려라는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정도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려라는 국가가 어떻게 등장하고 통일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고려는 일단 이 사람의 이름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왕건입니다. 성이 왕씨입니다. 자, 송악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오늘날의 북한에 있는 개성입니다. 개성. 북한 개성 지역의 송악 출신의 왕건은 호족이었습니다. 왕건의 할아버지부터 바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그 지역에서 유력한 가문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이 왕건이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왕건이 그 당시 이제 완전히 힘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예라는 사람의 밑에 신하로 들어가게 되고, 이 궁예가 세웠던 나라가 후고구려라는 나라라고 우리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고구려가 이제 궁예는 이 왕건이 송악 지역을 궁예한테 완전히 바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송악 지역의 나라의 수도를 삼았다가 궁예가 나중에 철원으로 수도를 한번 옮겨요. 철원으로 옮기는데 이 포악한 정치를 일삼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누구를 왕으로 추대했냐면 그게 바로 왕건이었죠. 왕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궁예의 신하였다가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꿉니다. 이 궁예가요, 뭐 후고구려를 나중에 나라 이름은 뭐 태봉 이런 식으로도 바꿨었는데요. 이 이름을 다시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미의 고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를 자기의 기반지인 송악으로 옮기게 되고요. 이 송악이 나중에 고려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수도가 됐으니까 수도 경자를 쓰게 되는 거죠. 개경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 고려가 건국했던 시기 918년이라고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전히 후백제 견훤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후백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신라 왕실도 존재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려의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던 시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후삼국 시대의 상황인데요. 이 후삼국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교과서의 그림인데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후백제와 후백신라 고려는 한반도에서 이제 후삼국 시대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고요.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 한반도 북쪽에, 고려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926년에 발해가 이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발해가 멸망하게 되고 발해의 유민들이 나중에 고려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백제와 신라는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나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심이 굉장히 견훤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왕건은요, 신라 왕실을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왜? 적어도 후삼국 시대에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신라 왕실의 입장에서 고려를 세운 왕건이나 후백제의 견훤은 다 자신의 신라를 배반한, 어찌 보면은 역적들이란 말이에요. 왕실을 배반하고 나라를 지가 세우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견훤은요, 막 신라를 공격하고 신라의 왕을 죽이고 막 이런 뭐 난폭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신라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반면 왕건 같은 경우는 신라 왕실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 왕실의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가서 견훤으로부터 신라 왕실을 구해주기도 하는 등 이 왕건은 민심의 지지를 얻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먼저 935년 신라가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신라의 천년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신라에 항복했던 왕의 이름이 경순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935년 왕건에게 항복합니다. 926년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합류한다고 그랬죠. 고려로 합류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건 이제 후백제였어요. 근데 후백제가 견훤의 아들들 간에 내분이 벌어집니다. 큰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뭐 그 세 번째 아들에게 견훤이 왕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형제들 간에 내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견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왕건한테 항복을 해요. 견훤이. 그러니까 큰아들이 견훤을 이제 절에 가둬버리거든요. 근데 그 절을 탈출해서 왕건에게 견훤이 합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후백제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견훤까지 왕건한테 항복했는데 후백제가 어떻게 고려의 공격을 버텨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936년 후백제까지 멸망시키면서 왕건이 세운 고려가 후삼국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또 분열의 시대를 통일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고려라는 나라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고려는요, 처음부터요, 자신들의 왕을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황제. 그리고 고려를 뭐라고 또 불렀냐면요,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해동천하라는 용어를 통해서 바닷가 동쪽, 그러니까 바닷가, 중국의 기준은 동쪽, 중국의 기준으로 바닷가 동쪽에 있는 우리가 다스리는 이 세계는 독자적인 지역이고, 우리의 왕은 황제라는 아주 뭐 독자적인 천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황제국을 자처했다라는 것도 한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왕 중에 중요한 왕이 3명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나라를 건국한 태조, 두 번째 별표 쳤죠. 4대 임금 광종, 그리고 9대 임금인 성종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3명의 임금들이 나라의 틀을 잡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조는 나라를 세운 사람,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그래서 뭐 예전엔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왕건이라는 사람을 다룬 드라마가 태조 왕건, 이런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야 뭐 사극 같은 것들을 많이 못 보시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예전 그런 게 있었습니다. 9대 임금이 아닙니다. 성종은 6대입니다. 6대. 조선에도 성종이 있어가지고 잠깐 헷갈렸는데, 조선의 9대 임금이 성종이고 고려인 6대 임금이 성종입니다. 그런 대수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태조, 광종, 성종은 여러분이 좀 고려에서 기억하셔야만 하는 중요한 기틀을 잡은 왕이다. 일단 첫 번째 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혼란했던 분열의 시대를 통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혼란하고 찢어져 있던 나라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요, 지방에서 세력을 갖고 있던 애들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신라 말부터 호족이라고 불렀잖아. 이 호족들은 여전히 왕건이 통합했지만 지역마다 힘이 있는 유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포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주변 지역, 지방에 대한 통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건이 실시했던 게 바로 뭐냐면 혼인정책입니다. 가장 큰 포섭은 뭡니까? 그 지역마다 유력한 호족의 딸들과 왕건이 결혼을 해서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혼인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건의 부인은 몇 명이냐면 공식적인 것만 29명입니다. 지방에 있는 유력한 가문의 호족의 딸들과 거의 웬만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런 동맹을 맺는 포용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게 나중에 왕건이 이제 왕자 후계자를 계승할 때 또 고려 시대에 분란이 되는 또 씨앗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부인이 29명의 자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30명 가까운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굴 후계자로 정할지에 대해서 왜? 그 왕자들의 외할아버지들은 다 지역에서 나름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야. 자기 외손주를 왕으로 만들고 싶겠잖아요. 그래서 이 외척이라고 불리는 왕실의 외가 가문끼리의 엄청난 경쟁들이 또 벌어지는 하나의 또 불씨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과 함께 사성제도는 뭐냐면 하사한대요. 왕이 성을 하사한다. 무슨 성을? 왕건의 성이 뭐예요? 왕씨라는 성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 지금까지는 네가 김씨였는데 앞으로는 나랑 같은 왕씨야라고 왕씨 성을 준다? 이제는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성을 쓰는 같은 패밀리야. 우리 같은 편이지? 라는 이런 포용 정책이 하나가 바로 이 사성 정책이라는 거죠. 성을 주는 거죠. 왕씨성. 자, 또 하나는요. 단순하게 여러분 포용 정책만 썼던 건 아닙니다. 호족들을 우대해주는 이런 포용 정책과 함께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필요하겠죠. 견제하는 정책들도 펼칩니다. 그래서 사심관 제도 같이 그 지역 출신의 관리, 유명한 뭐 예를 들면 높은 관리 중에 출신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 뭐 아니면 경주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의
자기 지역의 사심관이라는 일종의 명예관직으로 임명해서 그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책임을 같이 묻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의 호족들의 자식들을 중앙수도인 개경의 인질로 잡아두는 이러한 정책들, 견제 정책들도 같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당근과 채찍책을 같이 쓰면서 호족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했던 게 태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태조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펼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오랜 기간 전쟁, 후삼국 간의 전쟁에 지쳐 있어요. 그 백성들을 통합해야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금 깎아준다든지 또 요역,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는 것들을 경감시켜주면서 민심을 수습하는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태조가 죽을 때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겼던 10가지 유언이 있는데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후뇨 10조라고 전해집니다. 10가지의 일종의 태조가 남긴 유언이에요. 거기 보면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불교를 굉장히 중시해라. 왕건 자체가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던 인물이고, 이 고려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불교의 국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불교의 영향이 전반적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조선은 좀 유교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이 왕건의 유언에도 남아 있습니다. 불교를 중시해라. 그 다음에 서경이라고 해서 오늘 서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건데요. 어디냐면 오늘날의 평양입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보다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개경이 지금 우리나라와 좀 38선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면 서경은 좀 더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경이라고 해서 이 평양을 마지막 서경이 왜 중요했냐?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였거든요. 고구려 멸망할 때 수도 평양. 평양을 중시하면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고려의 북쪽, 지금의 만주 지역으로 계속해서 진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태조 왕건이요. 서경을 중시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팔관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 민간 신앙과 더 나아가서 불교의 팔관 행사라는 게 결합된 건데요. 뭐냐면 팔관이란 건 8가지의 불교에서 금지하는 항목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금지하면서 또 몸과 마음의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이런 행사들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토속신앙의 요소에 불교적 요소가 결합된 건데요. 그래서 매월 음력 10월 15일에 이 팔관 행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을 털어내고 왕실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했는데 왕건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왕실의 안녕을 또 기원하고 백성들의 사상 통합을 추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후뇨 10조 나오면 왕건 태조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왕이 바로 4대 황제, 4대 임금인 광종입니다. 이 광종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이 광종입니다.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바로 3번 보이죠? 광종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 1번 같은 경우는 왕건 물어보는 건데 광종은 언제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4대 임금이고요. 왕건의 아들이에요. 왕건의 아들인데 큰아들은 아니었고요. 2대, 3대 황제들이 있었고 이제 다 자기 형제들, 아까 말했잖아. 왕건의 자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나중에 왕위를 둘러싼 왕위 쟁탈의 분쟁의 씨앗이 돼버린다고요. 어쨌든 4대 임금 광종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광종은요. 왕이 된 지 처음에 7년 동안은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 호족들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했다라는 거죠. 왜? 호족들이 대부분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왕건과 혼인을 해서 왕의 외가 가문,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외척이라고 합니다. 외가 식구들, 왕의 외가 식구들이 여전히 고려에서 영향이 컸단 말이죠. 이 힘있는 외척 세력들, 이거 분명히 광종에게는 부담이 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여러분 개혁이란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광종입니다. 광종은요 7년 동안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 호족들 입장에서, 외척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왕보다는 무능하고 멍청한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왕이 왕자리에 있어야지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잖아요. 이 광종 역시 그런 임금인 줄 알았던 거죠. 저 왕도 별반 다를 거 없구나, 힘없는 허수아비구나라고 생각하고 7년 동안 아주 마음대로 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정확히 왕위로 즉위한 지 7년이 지난 후부터 광종은요 엄청난 개혁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뭐합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법을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써놓읍시다. 이거 제가 별표 쳤고요. 이 법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비안검법입니다. 노비안검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비안검법 써놓으시고요. 노비를 눈으로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호족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민 또는 양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가진 호족들에 비해서 호족들이 이 양인들을 불법적으로 원래는 노비가 아닌데 노비로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거죠.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양인들 입장에서 너무나 불만이 있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노비가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국가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노비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빈 세금을 내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들이 호족들의 개인 병사인 사병으로 둔갑될 위험성이 있죠. 노비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기 주고 내 개인의 병사로 쓸 수 있다는 거, 언제나 왕에게 도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국가 재정에 엄청난 손실 아니겠어요? 노비가 많아지면 나라에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 광종은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억울하게 노비된 자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더 나가서 뭐하냐? 이러면서 이제 광종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인 기반. 왜냐하면 노비를 이용해서 자기 농장도 막 관리하고 더 나가서 사병 만들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것들을 약화시키고 더 나가서 노비가 풀려나서 양인이 되면 세금도 내게 되니까 국가의 재정도 확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호족들을 숙청합니다.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하게 됐던 게 광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시했던 제도가 바로 여러분 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관리를 뽑는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가 실시됩니다. 이게 언제냐? 정확하게 시기는 958년입니다. 자, 후주라는 중국의 나라에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려에 왔던 사람인데요. 귀화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의해서 중국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과거제가 실시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라는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를 시험으로 봐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 뭡니까? 호족들은요, 혈연에 의해서 자기 부모의 혈연 신분에 의해서 사실상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신분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신분 외에 개인의 능력, 공부 능력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 광종의 명령에 잘 충성하고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관료들을 뽑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황제, 왕이 주관합니다. 왕이 선발합니다. 관리들을 최종적으로. 그러면 관리가 된 사람들은 나를 관리로 뽑아준 건 지금의 우리 왕,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광종은요, 또 아까 고려가 처음부터 황제국을 자처했다라고 그랬고 독자적인 뭐 이렇게 해동천하라는 천하관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광종 당시에는요, 연호를 씁니다.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이 우리 고려 자체가 황제국인 것들을 다시 한번, 연호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자처합니다. 황제가 자기의 직위 기준으로 연도를 세는 것들을 부르는 호칭을 연호라고 하는데요.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자신은 황제로 칭하면서 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보이기도 했던 인물이 광종이다. 그래서 광종, 빛날 광자입니다. 그래서 예전 드라마 중에 빛나거나 미치거나 빛나거나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광종은 미친 자였겠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뺏어가는 저 나쁜 왕이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빛나는 개혁을 실시했던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광종은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이런 광종의 체제 정비 과정, 그리고 광종이 하나 더 합니다. 공복이라고 해서 관리들이 있는 공식적인 복장을 제정하면서 나라의 틀을 완벽하게 잡습니다. 여러분, 광종이 즉위했던 개혁을 했던 시점들이 한 958년 연간인데 고려가 세워진 지, 후삼국을 통일한 지 20여 년밖에 안 된 나라의 초창기예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해야 될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호족들이 여전히 지방에서 떵떵거리며 위세가 등등하면 개혁 정치를 할 수 없죠. 그 개혁 정치의 틀을 마련했던 게 바로 광종이란 거예요. 광종. 자, 그다음에 6대 임금 성종은, 성종 때 하면 기억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올렸던 이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요. 최승로라는 신하가 올린 시무 28조, 지금의 중요한 업무의 28가지에 해야 되는 개혁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시무 28조라고 하는데요. 이 시무 28조를 수용하게 되면서 고려의 정치 통치의 유교적인 이념, 유교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했던 게 성종입니다. 최승로라는 사람은 이제 신하예요, 신하. 성종 시대의 유학자고요.
시무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28가지의 이제 자신의 생각을 성종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승로는 불교보다는 유교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라는 게 이제 시무 28조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성종이 그걸 받아들여서 고려의 통치를 유교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하냐면 밑에 바로 나올 겁니다. 고려의 중앙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육부라는 조직을 정비했던 거 성종 때, 그리고 지방에도 관리를 보내기도 시작했던 거 성종 때,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유학 교육했던 거 다 성종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종 때 유교적인 통치의 틀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성종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조선시대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만든 시기가 성종 때예요. 그래서 성종하면 뭔가 나라의 틀을 잡고 제도를 안정화시킨 임금들을 주로 성종이라고 이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최승로가요 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5조 정적평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 교과서에 없는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성종이 6대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종 앞에 5명의 임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5명의 고려의 임금들을 평가한 문서가 5조 정적평인데요. 이걸 통해서 임금님, 지금 임금님은 앞에 있었던 5분의 임금님의 잘한 점, 잘못된 점은 이러이러하니까 그 중에 잘한 점들을 좀 잘 본받으셔서 통치에 이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최승로가 광종을 굉장히 깝니다. 유교적인 통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호족들을 제거하는 건 유교에서 말하는 덕치와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뭐 광종은 광종 나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업적들이 있다고 평가받으니 최승로의 생각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만은 없겠죠. 자, 어쨌든 성종 때에 이르러 고려는 이제 어느 정도의 통치 체제가 갖추게 되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 성종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고려의 통치 체제를 좀 볼 건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하나는 중앙 정치, 하나는 지방, 그리고 마지막이 관리를 뽑는 관리 등용 제도 정도 이렇게 3가지로 볼 겁니다. 중앙 정치는요, 여러분 그리고 이 통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사에서 어떤 나라를 배운다, 고려란 나라를 배운다. 그럼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크게 요 4가지 정도를 이제 파트별로 보게 될 텐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정치 부분이죠. 정치 부분. 이 정치 부분은 언제나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1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고려의 중앙 정치의 핵심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요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성육부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발해에 통치하면서 삼성육부라고 해서 성 3개와 그 밑에 실행부서 6개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당나라에 제도했던 삼성육부 그게 고려에 와서는요. 고려는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뭐 통치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관리들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고려의 실정에 맞게 성을 2개로 줄여버린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원래 당나라의 삼성육부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게 되고 여기서 결정된 것들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성이 바로 상서성이고 그 상서성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실행부서가 6개가 딸려 있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이성육부를 한다라는 거죠. 상서성은 실행부서고 그 이제 상서성 밑에 6개의 성격,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6개 있었다. 이거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부는 임사, 병부는 국방, 호부는 나라의 재정, 형부는 나라의 법률, 예부는 외교와 교육, 그리고 공부는 토목과 건축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이성육부라는 이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왕의 비서기관 같은 거고요. 더 나가서 이제 군사적인 기밀을 담당하는 이 기구였습니다. 근데 이 고려의 제도를 좀 잘 보면 당나라의 제도와 송나라의 제도가 좀 섞여 있어요. 당나라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육부가 좀 섞여 있고요. 이 중추원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당나라의 뒤를 이어서 통일했던 나라가 송나라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나라의 제도인 중추원과 당나라의 제도인 이성육부와 섞여 있는 그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중추원과 중서문화성 이 이성이 일단은 가장 핵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려의 중앙정치 핵심은 이 중서문화성, 상서성의 이성,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딸려있는 육부와 중추원이 핵심이고 여러분 중서문화성에는 나라의 고위관리들이 모입니다. 근데 중서문화성에 이렇게 출입할 수 있고 소속된 관리들은 고려는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관리의 등급이 이거 한자로 품자입니다. 이 네모 3개가 품자인데 1품부터 9품까지 관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9개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도요, 품에도요, 정이 있고요, 종이 있어요. 정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 1품, 종 1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9품까지도 역시 종이 있는데 종 9품부터 그 다음 정 9품으로 승진해 가겠죠, 하나씩. 그래서 총 몇 개의 관직이 있는 거야? 18개의 관리의 등급이 있는 겁니다. 고려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에 이 중서문화성에 재신이라고 불리는 고위 관리들과 낭사라고 불리는 이 조금 급이 낮은 관리들로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이제 재신은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귀족들 중에서도 최고의 대표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나라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낭사는 3품 이하의 관리들로서 이 이제 뭐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뭐 문서를 기록하거나 회의록을 남기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낭사인데, 중서문화성에 재신이라고 불리는 고위 관리들이 있었고요. 중추원에도 추밀이라고 불리던 고위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군사적인 거예요. 중서문화성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중서문화성에서는 주로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고 중추원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국방과 관련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 추밀이 있고, 이거 교과서 그림으로 여러분 설명을 할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교과서 그림이 있는데, 이 재신과 낭사가 있었다. 재신은 2품 이상의 고위관리, 낭사는 3품 이상의 관직이었고요. 중추원에서도 2품 이상의 고위관리를 추밀이라고 불렀고요. 3품 이하의 관리는 진짜 말 그대로 왕의 비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승선이라고 부르는 이 두 종류의 관리들로 나눠집니다. 그럼 중서문화성의 높은 관리인 재신과 중추원의 높은 관리인 추밀, 이 둘은 둘 다 나라의 국정과 국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둘이 모여서 나라의 또 회의를 열게 됩니다. 중요한 이제 고위 관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그 회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추회의라고 합니다. 제추.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여는 회의가 제추회의인데, 이 제추회의가 2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려에는. 그 두 개의 이름이 바로 뭐냐? 도병마사, 식목도감이고, 이거는 매우 중요. 왜? 다른 중국에서 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특한 회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들어갈 거 도병마사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 써놓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뭐냐?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라고 부르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여는 회의가 제추회의였고, 그 제추회의의 종류가 이 2가지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도병마사와 그리고 식목도감인데 2가지의 종류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요.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나라의 국방 문제를 여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방 문제 해결했고요. 식목도감은 법률과 제도 같은 것들을 제정합니다. 무슨 왕이 즉위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법률의 개정,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 식목도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중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고려에만 있었던 독특한 회의기구다. 그래서 높은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거,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성육부 설명했고, 중추원 설명했고, 도병마사 설명했네. 마지막 안 한 게 있네. 어사대라는 기구를 안 했네. 어사대는 오늘날의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검찰 같은 거라고 오늘날의 검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사대는 감찰하는데요. 감찰하는 기구고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감찰하는데, 이 어사대에 소속된 요 그림, 교과서 그림이 낫겠네요. 어사대에 있는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사대 소속의 관리들. 이 관리들과 여러분 아까 이 재신 밑에 있던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불리던 3품 이하의 관리들, 3품도 낮은 관리는 아닙니다. 3품 이하의 관리들은 낭사, 이 낭사와 어사대의 관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걔네 둘을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간. 요것도 좀 알아두실 표현이 있습니다. 대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왕의 독자적인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걸 견제하는 언론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대간은요, 크게 3가지의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있어요. 간쟁은 뭐냐? 왕이 정책을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봉박은요, 잘못된 왕의 명령, 시행하는 것들을 이 시행을 거부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내렸어. 교서 같은 종이를 내릴 거 아니야. 그걸 풀지도 않고 거부하고 돌려보낸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대통령이요, 법률 제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국회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반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권력기관 간의 견제를 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그게 고려시대는 이 대간이 했던 것 중에 봉박이라는 거죠.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돌려보낸다. 그리고 마지막 서경이란 건 뭐냐면 서경권이란 건 이겁니다. 관리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법률을 바꾸고 싶을 때 이 대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5품 이하의 관리들을 등용할 때는 이 대간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 절차. 그리고 법률 바꾸려도 동의하게 하면서 결국에 이 대간들을 두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국왕의 권력이 너무나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커져서 뭐 독재로 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력의 견제 장치로 대간이라는 걸 두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려의 중앙 통치를 정리하면 핵심은 이성육부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상서성 밑에 6개의 실행부서 있었고 중서문화성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겼고 거기에는 제신이라고 불리는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와 낭사라고 불리는 3품 이하의 관리들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 중서문화성과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중추원이라는 기구였고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는데 주로 국방문제,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추밀이라고 불리던 높은 2품 이상의 관리들 그리고 그 승선이라고 불리는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들 3품 이하의 관리들로 중추원도 두 종류의 관리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중에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그리고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회의했던 회의를 제추회를 하고 제추회의의 대표적인 회의 두 가지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 도병마사는 나라의 국방 문제를 다뤘고 식목도감은 법률과 제도 등을 제정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어사대라는 감찰 기관이 있었는데 어사대의 어사대원들과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 둘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는데 대간이 가지는 권한은 간쟁, 봉박, 서경 같은 권한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다. 정리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삼사라고 해서 나라의 회계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기구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조선에서도 삼사라는 기구가 나올 거예요. 조선의 삼사는 말 그대로 사자로 끝나는 세 가지 기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헷갈리지 마세요. 고려의 삼사는 말 그대로 돈, 재정 담당하는 거고 조선의 삼사는 이 고려의 대간 같은 기능을 했던 세 개의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서 3사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헷갈리지 마세요. 조선 3사와 고려 3사는 다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뭐 고려만 나오는 독자적인 회의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추회의란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겠죠. 제추회의. 그래서 7명의 뭐 추밀과 뭐 제신들 이렇게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회의했던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은 여러분 고려의 지방,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라, 통일 신라의 지방은 구주, 오소경, 지방 좀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였습니다. 고려는 뭐냐? 오도 양계입니다. 5개의 도와 2개의 계가 불렸다. 오도 양계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도 여기 보시면 도자로 끝나는 게 5개 있죠.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입니다. 이 말 그대로 5개의 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일반 행정구역. 오늘날도 우리나라 뭐 팔도라고 불리잖아요. 전라도, 충청도. 그런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려는 독특한 군사적인 행정구역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지도에 나와 있듯이 북계와 동계라는 2개의 계 그걸 뭐라고 하냐? 양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양계 왜 이런 게 생겼냐? 바로 국경 지역이잖아요.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 아닌 군사 행정구역으로 관리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려시대 지도 한번 보시면요. 수도가 바로 여기인 개경이 위치하고 있죠. 오늘날의 북한의 개성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도 굉장히 태조 왕건 때부터 중시하면서 서경이라고 불렸고요. 남경이라고 서울도 이제 나중에 경자의 중요한 지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신라에 쓰였던 경주를 동경이라고 해서 초창기에는 개경 그리고 여기 서경, 남경을 삼경이라 부르다가 나중에 11세기니까 1000년대 넘어가서는 이 동경보다 남경, 서울을 중시하면서 남경, 개경, 서경에 이 중요한 세 개의 지역 삼경이라고 또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도 양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특수 군사 행정구역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견되는 지방관도 다르겠죠. 5도에 파견됐던 지방관은 5도를 책임지는 총책임자, 오늘날 좀 도지사 같은 사람을 뭐라 부르냐? 안찰사라고 부릅니다. 일반 행정구역의 관리겠죠. 그리고 이 양계에는 병마사라고 해서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지방관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안찰사를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조선 시대에도 조선 8도에 보냈던 지방관은 이름 뭐라고 부르냐면 관찰사라고 불러요. 그럼 고려는 안찰사, 조선은 관찰사니까 헷갈리기 너무 좋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하나만 외우면 안 헷갈릴 거야. 고려 안찰사입니다. 자, 이 큰 지방 행정구역은 5도 양계로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분 도 밑에 도가 일단 제일 큰 거고요. 그 밑에 군이 있고 현 있는 이런 행정구역의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도 밑에 군, 현 이렇게 가는데, 이 고려에는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방관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군에 파견됐던 지방관은 군수, 현령 이렇게 뭐 불렸는데,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이 보내지지 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 검단동에도 여러분 검단동에 주민센터에 장이 있잖아요. 센터장이 있고 뭐 마전동에도 있고 원당동에도 있잖아요. 고려는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을 다 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바로 주현과 속현이란 건 뭐냐면, 현 중에서도 지방관이 파견된 현은 주현입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은 속현입니다. 이건 뭐냐?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검단동 지역에 검단동 있고 뭐 마전동 있고 원당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옛날로 치면 다 현이라고 해봅시다. 검단현, 마전현, 원당현인데, 검단현에만 지방관이 왔어. 나라에서 임명한 관리가 왔는데 마전현과 원당현은 지방관이 못 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검단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단현에 파견된 관리가 나머지 마전과 원당현까지 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전과 원당현은 뭐라고 부르냐면 속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주현의 관리한테 통제를 받는데, 마을마다는 원래 그 지역에서 좀 실력 좀 있고 유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향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향리. 예전으로 치면 마을의 촌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촌장. 호족들 중에서도 일부 세력이 약해져서 향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향리가 사실상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같은 데서는 이 마을의 지방의 통치권을 행사했고요. 주연의 관리의 통제를 받았던 거죠. 향리는 어느 현이나 군마다 다 있어요. 이 향리를 이제 지방관이 와서 향리를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 주현, 지방관이 파견된 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숫자적으로 훨씬 많았다라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 통치는 완벽하게 모든 지방을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주현과 속현의 숫자의 차이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조선시대 가면요, 350개가 넘는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을 조선은 다 보냅니다. 즉 지방에 대한 통제가 고려에 비해서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향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는 지방 통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향리라는 사람들. 이 향리들은 원래는 이제 지방의 이제 호족들이었거든요. 호족들. 아니면 원래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향리로서 마을에서 나름의 국가 통치에 협조하는 그러한 일종의, 이 사람들도 지배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한번 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고려 지방군 행정조직에서 보면 주군과 속군, 군이 좀 더 큰 거라고 그랬죠. 군은 말 그대로 이제 군이 좀 더 큰 건데, 지방관이 파견된 군과 파견되지 않은 군,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된 현과 파견되지 않은 현의 숫자가 보시면 속군이 그리고 또 속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지방의 통치에서 특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후대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속현은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고려 초창기만 해도 아까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지방에 여전히 유력한 호족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호족들은 지방에서 자기의 지역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죠. 무슨 나라에서 임명한 지방관이 와서 여기 이제부터 우리가 통제하겠소 하면 그걸 달가워하는 호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그 지방 호족 세력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종이 어느 정도 지방의 통치 제도를 정비하면서 지방관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 호족 세력들이 차츰차츰 세력이 약화되면서 나라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전국에 파견돼서 지방을 통치하는 그러한 지방 통치 제도를 갖춰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향, 부곡, 소 이건 각각 세 개가 다른 거예요. 향, 부곡, 소인데 향과 부곡은 그 이전에 신라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일반 농사 짓는 지방 행정구역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좀 차이가 있어. 향, 부곡이 이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인 아까 말했던 군과 현에 비해서 세금의 부담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또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비교적 없고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과거 시험 응시도 못하는 등의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노비가 아니냐, 노비들이 아니냐라는 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또 이 노비가 아니라는 설이 아직까지 대치 중인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노비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나라의 중요한 범죄자라든지 반역죄라든지 아니면 고려가 건국하는데 협조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조금 더 과중한 뭐 세금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차별을 지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향부곡은 일반 군현과 비슷한 지역이었지만 일반 군현에 비해서 차별받던 지역이었고요. 소라는 건 이제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독특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소는 뭐냐?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 먹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 같은 것을 생산하는 특수한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뭐 소금을 생산하는 뭐 염소 이런 지역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부곡소는 특수한 행정구역이었고 일반 이 군현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향부곡소도 조선시대 가면 완전히 폐지됩니다. 조선시대 가면 폐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관리 임용 제도예요. 관리 임용 제도인데 관리 임용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과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음서가 있습니다. 과거는 아까 봤듯이 뭡니까? 광종이 958년 실시한 이후에 이제 과거가 이제 관리 등용의 가장 중요한 시험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고려의 과거는요 크게 세 가지 이제 종목이 있었는데요. 뭐 종목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세 가지 관리를 뽑는 것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문과, 무과, 승과, 잡과입니다. 죄송해요. 써놓고도 기억이 안 나네. 문과는 말 그대로 문신을 뽑는 거죠. 문신. 말 그대로 문신에 뽑히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관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승과라는 게 있어요. 승과는 뭐냐면 승려를 뽑는 거예요. 승려를 뽑는다? 고려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를 중시했던 나라. 그래서 이 승려들 중에서도 시험을 봐서 여기 합격하면요 나라에 뭐 왕의 자문을 구해주는 왕사 뭐 이렇게 해서 왕의 자문을 하는 승려해서 이 승려들에게도 관직을 이렇게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게 바로 무신을 뽑는 무과가 없다라는 거죠. 고려의 특징입니다. 고려 과거의 특징이에요. 무과가 없다. 그럼 무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장군들 강감찬 아니면 또 서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외교로 권한을 물리쳤던 서희 같은 사람들 다 문신입니다. 문신 여러분 문신이에요. 강감찬도 무과가 없었다라는 게 고려의 또 과거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마지막 잡과는 뭐냐면 기술관을 뽑는 거죠. 예를 들면 통역하는 관리 아니면 뭐 천체를 관측하는 관리 아니면은 뭐 법을 만드는 관리 이런 의예과 또 의술을 행하는 관리들 이런 여러 가지 기술관을 뽑는 시험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의 과거는 기본적으로 문과, 승과, 잡과가 있었다. 그리고 시험 안 보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 바로 음서라는 거고 요건 단어는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서는 뭡니까? 나라의 공을 세운 신하들 아니면 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5품 이상의 관리. 그러니까 아까 고려는 1품에서 관리의 등급이 9품까지 있다고 그랬죠. 물론 여기 종으로 나눠서 18등급의 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중간쯤 되는
5품 이상의 5품 이상만 돼도 고위 관료거든요. 이 고위 관료의 자손에게 뭘 주냐면 자손 중에 한 명 정도 내 아들 또는 손자도 됩니다. 심지어 외손자도 되고 사위도 됩니다. 시험 안 보고 관직에 나갈 수 있게 과거 안 보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게 음서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고려 사회를 아직도 혈연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귀족제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음서 때문에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족제 사회라는 말과 좀 대비되는 게 관료제, 말 그대로 관료, 왕의 시험에 의해서 선발된 관리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왕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게 과거와 음서가 동시에 공존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교과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바로 자, 고위 관직자들 중에 출신 성분을 좀 승진 비율을 봤더니 과거와 음서 중에 이제 어떻게 나갔냐 볼게요. 800명 정도로 이제 분류했던 거죠. 분류했더니 음서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과거로 나간 사람들이 요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 고위 관직 2품 이상 가려면 그래도 과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초창기만 해도 음서라는 것들이 이 고위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는 혜택이었으나 고위 관직을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 되면서 음서로 관리가 된 다음에 과거를 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서로 내가 관리가 됐어요. 근데 과거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기존 관직에다가 몇 등급을 승진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 등용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과거 시험은요. 일반 백성이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즉 노비가 아니면 기본적 원칙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양인들이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반 농사 짓는 백성들이 문과 시험 보려면 유교 경전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일반 양인들은 아까 말했던 기술직 뽑는 잡과 같은 데 많이 응시하기도 했고요. 이 문과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일단 관리의 자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나름의 지방 행정에 있어서 지방에 있던 지배권을 행사했던 사람들, 지방에서 나름 지방 통치 협력하는 지방의 지배 세력이었던 향리라든지 향리의 자손들. 향리는 여러분 지방의 나름의 유력자라고 보셔야 돼요. 지방간을 도와서 지방 통치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을 향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향리들의 자손들이 이 과거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들, 문과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마지막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고려 통치체제 살펴봤고 신라에 비해서 발전한 점은 뭐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골품제라는 제도 때문에 개인의 능력보다는 신분이 더 중요시 됐던 사회 아니었습니까? 말 그대로 혈통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됐던 사회가 신라였어요. 근데 고려는 적어도 아직도 신분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신라보다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이게 이제 발전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고려의 내용들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가곡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팔공산 지금 대구에 있는 길이고요. 팔공산 왕건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힌트 다 줬어요. 왕건길, 이 왕건 어떤 나라 세웠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고려 세운 사람이잖아요. 왕건은. 이 팔공산 전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왕건이 세운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한번 전쟁을 벌이는데 왕건이 엄청나게 패배하거든요. 큰 패배를 해서 왕건의 8명의 공신들, 8명의 신하들을 여기서 잃게 돼요. 그래서 뭐 팔공산의 이름의 유래가 그렇게 된다라는 썰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후백제와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이 역사적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 뭐냐면 왕건이 후백제가 견훤히 신라 경주를 침략해서 신라의 왕이 왕건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왕건이 도움을 요청받고 내려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백제군과 여기서 한번 대구에서 빵 붙었는데 엄청난 참패를 하게 되죠. 근데 이후에 왕건의 고려군이 사실상 재정비를 하면서 후백제를 물리치면서 또 후삼국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려에 대한 설명 고려를 한 거예요. 고려 다 바로 보이죠? 후삼국 통일하였다라는 거죠. 골품제는 어떤 나라? 신라. 의정부와 육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선. 가들이 사출도 다스리는 거 앞에서 배웠던 부여입니다.
통신사 파견한 거는 이것도 조선인데요. 일본에 보냈던 사신입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 예전에 나중에 조선을 배우면 알게 될 겁니다. 앞에 배웠던 내용들은 까먹지 말아야겠죠. 신라 거라든지 부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왕이 뭐 즉위하니 국호를 고려라 했다. 국호를 고려라 했다. 발해국의 세자였던 대광현이 귀하했다. 뭐 망명했다라는 거죠. 왕의 성을 줬다. 이거 뭡니까? 밑줄 친 왕 태조, 왕건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고려 건국했다라는 사람이니까요. 왕건이 했던 거 고르면 되죠? 답은 뭐예요? 호족 세력과 혼인관계 맺었다. 혼인 정책 펼쳤죠. 집현전 이거 조선 세종이고요. 별무반은 고려의 윤관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만들어집니다. 경국대전을 만든 건 조선의 성종이고요. 교육이국 조서를 반포한 건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입니다. 이것도 앞에 나온 거는 하나도 없네요. 다 뒤에 나올 내용들이긴 합니다. 3번 볼까요? 누구의 연보는 뭐냐면 연보. 그 사람이 했던 행적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7년에 노비를 안검했다. 무슨 법? 노비 안검법 했다. 백관, 모든 관리들이란 뜻입니다. 모든 관리들의 공식 자리에서 입는 옷을 정했다. 이거 누구예요? 노비 안검법 하면 바로 한 명 미치거나 빛나거나 광종 떠올리셔야죠. 그럼 광종이 했던 또 다른 업종 뭐 있을까요? 과거제 시행이죠. 958년 쌍기 등용해서 했다라는 거죠. 경복궁 다시 지은 사람은 고종의 아빠인 흥선대원군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너무나 잘 아는 세종. 금강가야를 병합했던 거는 신라의 법흥왕이죠. 법흥왕. 조사시찰단 보낸 거는 조선의 고종이요. 1881년에 일본을 보고 오라고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조사시찰단은. 자, 4번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도병마사라고 해서 중서문화성의 아까 봤던 제신들과 중추원의 고위관리 추밀 둘이 모여서 국방 문제 논의했던 거. 그래서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 다루고 이 회의가 제추회의라고 불렀잖아요. 이 도병마사는 바로 어떤 나라 거야? 고려의 회의기구잖아. 그럼 고려에 대한 설명 고르라고 하네요. 고려에 관한 거 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답 요건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교육과 관련된 사상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한번 잠깐 다뤘어요. 뭘 다뤘냐면 유교 교육기관들을 정리해서 나라별로 고구려의 태학, 수도의 태학,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 다시 한번 정리하자. 고구려의 수도의 태학, 소수림왕에 세운 거, 지방에 경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 통일신라 시대에는 신문왕이 설치했던 국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는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했어요. 주자감이 이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고요. 고려는 지금 아예 외워두세요. 고려 같은 경우는 국자감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향교라는 학교가 있었다. 이 유학교육기관의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교육기관 두 가지. 지방에는 향교, 수도에는 개경에는 국자감인데요. 이 유학교육의 틀을 정리하고 장려했던 사람 바로 6대 임금 성종이란 것까지 좀 알아둡시다. 여기다 아예 써드릴 걸 그랬네요. 성종. 유교 통치 체제 정비하면서 아예 여기다 좀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국자감을 설치하고 향교를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장려하기도 했던 사람이 성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종 하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5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